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워졌다고 믿었던 이름 단군. 그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했다는 증거가 하버드 논문, 몽골 유적, 그리고 러시아 과학자들의 손에서 드러났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낸 나라, 바로 대한민국. 지금부터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단군 실존의 진실을 전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제가 서울에 도착한 건 늦여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휘몰아친 그 후텁지근한 공기, 수백만 개의 네온사인이 쏟아지던 강남역, 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에서 본 커다란 비석, 그 위에 새겨진 자유진리정예라는 글자를 처음 읽었을 땐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거창해서요. 하지만 그 문장이, 그곳의 공기가,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난 사람들과 사건들, 이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몽골에서 대학을 다니다 서울대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으로 오게 된 건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르, 너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해. 그러기 위해선 너 자신이 더 많은 걸 봐야 하고 배워야 하지. 아버지는 작은 지역 박물관의 관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유물 옆에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잊혀진 민족의 기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었죠. 서울대 국제고대사 포럼은 제게 큰 기대와 떨림을 안겨준 자리였습니다. 유라시아 고대국가의 실체를 주제로 전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었죠. 저는 학생 신분으로 듣는 것만 허운댔지만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단군요? 곰이 사람 낳았다는 이야기 말이죠. 일본 다이토 대학의 다나카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 북경대의 차오만 교수는 덧붙였죠. 고조선은 실체가 없습니다. 중국 변방의 조그만 부족이었을 뿐이죠. 몇몇 서양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신화적 요소가 강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숨이 막혔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실 저는 단군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었고 몽골 역사 안에 단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끔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에 고대 몽골의 하늘신 이야기를 하시던 중 늘 언급되던 그 말단굴, 단고, 단군 그 발음들. 포럼이 끝나고 나와 서울대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사람은 많았지만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더니 제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생각보다 충격이 컸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저 다른 나라 학자들의 주장일 뿐인데 왜 내 뼛속 어딘가가 불편하고 저리기까지 할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던 중 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나르? 아빠, 단군이 신화 맞아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신화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야. 몰라서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런데 왜 몰라요? 그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오래 묻어놨기 때문이지. 그리고 미나르, 내가 너에게 남긴 항아리 있지? 그 말에 저는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서울로 오기 전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주었던 자그마한 청동기 항아리. 그 속에는 희미한 문양과 알 수 없는 음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저 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그 항아리 안에서 처음으로 단군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이었습니다. 올 때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손은 한참 동안 가방 안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가 제게 건네주셨던 오래된 청동 항아리가 들어 있었죠. 어젯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어릴 적부터 제게 익숙한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조롱당한 이름 단군. 그 이름이 그 항아리 속 어디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박물관에 계신 바사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문서 혹시 아직 보관돼 있을까요? 혹시 아직 보관돼 있을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가 몇 시간 후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문서 찾았습니다. 상태는 좀 안 좋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제 휴대폰으로 전송된 18장의 사진은 제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중 한 장, 바랜 종이에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4세기 추정. 단군께 바치는 제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가 병기된 도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고 하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대외 발표 금지. 내부 학술 공유의 하남. 몽골이 우리 스스로가 이 사실을 숨긴 겁니다.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도서관에서 나와 학교 안벤치에 앉았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이상하리 많지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은 신화가 아니었고 그 증거가 제 고향에서 제 아버지의 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 문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나르, 그땐 아무도 듣지 않았단다. 내가 논문을 쓰고도 채택되지 않았고 신문에 제보에도 실리지 않았지. 한 번은 문화부 사람에게 불려가 조심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단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아버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위치에서 혼자서 버텨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고독했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그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조명을 켜고 천천히 돌려가며 문양을 살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질감, 무늬의 굴곡,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글자 하나. 단군 흐릿했지만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단어는 전설이 아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먼 시간을 건너 제게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자료를 뒤졌고 밤에는 기숙사 책상 위에 항아리를 꺼내 조명을 비춘 채 그 표면을 몇 시간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손에 쥔 유물이 그냥 오래된 청동 그릇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고 누군가의 흔적이었으며 우리가 외면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학문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저 혼자에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박물관 고고학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제 설명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항아리를 손에 들고 살펴보셨습니다. 조명을 바꾸고 루페를 들고 무늬를 한참이나 관찰하시더군요. 이건 단순한 장식 문양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분이 가리킨 곳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음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단군으로 보이는 글자가 보이죠? 고대 몽골어와 한반도 초기 문자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상당히 희귀한 형식이에요. 그럼 고조선과 연관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은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히는 단정할 수 없지만 연대 추정이나 형태, 문양 배치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과 정밀 분석을 의뢰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협조 요청을 드렸고 제 학과 지도 교수님께도 정식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워하셨지만 자료를 보시고선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밝혀내면 동북아 고대사 정리에 큰 파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학술 검색 사이트를 통해 유사 유물이 없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항아리 문양이 제가 가진 유물과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 속 사진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문양 배치, 곡선 각도, 심지어 문자의 위치까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옆에도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논문을 출력했고 그대로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울컥함보다 깊은 울림이 컸습니다. 단군은 신화라는 말, 고조선은 전설이라는 이야기, 이제 제겐 정치적 의도가 섞인 왜곡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라고요. 이건 지워진 역사였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같은 과의 한 학생이 제 발표 계획을 들은 뒤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상징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민감하게 다루면 피곤해져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되도록 말하지 말자는 것.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예전 아버지가 말한 침묵의 강요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관련 사료를 번역해 비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구려 비문, 삼국유사, 위서, 사기까지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을 지운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조롱은 무지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침묵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항아리를 책상 한가운데에 놓고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문양의 결이 마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조명을 조정해 다시 들여다본 글자. 단군. 몇 번을 보아도 흐릿한 그 글자가 이제는 분명하게 제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잊은 이름이야. 창밖으로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교수님께 유물 사진을 다시 드렸을 때 그분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확대해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박사과정 때 고조선 관련 연구를 하려다 접은 이유가 뭔지. 아니, 발표하면 국뽕이라며 반응부터 거셨어. 이 분야는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정치처럼 느껴진다는 말. 저는 지금 그걸 직접 체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끝내지 못한 걸 내가 이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군은 누군가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논문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단군, 유라시아 문명의 경계에서 다시 읽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워졌던 기억을 다시 써 내려가는 일. 그건 어쩌면 제게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몽골로 돌아간 건 방학이 시작되던 주말이었습니다. 항아리와 복사한 문서, 출력해둔 논문 자료까지 캐리어에 챙겨 넣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마음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 만난 건 박물관 입구에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받아들었고 저는 그 손길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귀국이지만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항아리를 발견한 곳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 유적지는 바양항 북쪽 초원지대였고 30년도 더 전에 작은 청동기 항아리 몇 점이 발견된 적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장식품 정도로만 분류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현장 사진도 정밀 발굴도 없이 기록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GPS 좌표와 지도 조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끝없는 평원 위에 바람만 부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어깨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돌무더기 몇 개가 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단군과 관련된 장소라면 우리는 그걸 알고도 잊어버린 셈이 아닐까? 아버지는 제 옆에서 말없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사실은 예전에 조사단이 왔을 때 일부를 파헤쳤어. 하지만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아서 다시 묻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져보며 작은 돌을 치우자 그 밑에 조금 다르게 생긴 평평한 석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단단히 박힌 그것은 누가 손을 댄 흔적이 분명했지만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그 표면을 비췄고 그 순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패턴, 한국에서 본 고조선 청동기 문양과 유사한 나선형 문양이 그 석판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배치, 반복되는 구조, 중심으로 수렴되는 선들. 그건 누군가 남긴 의도였고 누군가에게 남기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아빠, 이 문양 서울에서 봤던 그 문양하고 거의 같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열이 같아요.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 평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고인돌처럼 보이는 바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별자리를 따라 배치된 듯한 그 구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맑았고 북두칠성의 윤곽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 이 석판 고인돌들, 그리고 북두칠성, 이건 고대인의 지도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박물관 창고에서 오래된 지도들을 펼쳤습니다. 90년대 초에 그려진 수작업 지형도, 발굴 기록을 정리한 도면,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메모해둔 노트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디지털 파일로 옮기며 지표 구조와 패턴을 정리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고인돌 외에도 일정 간격으로 박힌 석판들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그 교점이 바로 항아리가 발굴된 위치였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한 무덤 구조가 아니에요. 뭔가 계산된 구조예요.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처럼 말한 사람은 예전에 또 있었어. 1993년 러시아 측 공동 탐사원이 비슷한 얘기를 꺼냈지. 하지만 그 얘긴 문서에도 안 남았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진실이었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증거가 그렇게 묻혔을까. 제 눈앞에 있는 항아리와 돌무더기, 문양과 지도는 단지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시작이었고 누군가가 지우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단군이 신화라면 왜 우리는 잊지 못하는가? 그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흔적이 남아 있는가? 그가 있었다면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고조선의 이야기이자 나 자신의 이야기다.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단군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초원의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물관 한켠, 오래된 서류가 모여있는 창고는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고 아버지는 뒤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 상자는 오래된 편지와 필름 사진, 그리고 과거 조사단이 남긴 문서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중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1994년에 작성된 탐사 일지야. 러시아 측이 남기고 간 건데 공식 기록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 표지를 넘기자 붉은 펜으로 그어진 밑줄과 손글씨,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좌표 불일치로 재조사 필요. 현장 문양 고조선 문명과 유사함. 저는 숨을 들이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서울대에서 본 단군 항아리 문양과 거의 동일한 도안이 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양을 본 건 서울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 3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누군가는 그 문양을 보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단지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건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소련이 막 무너진 직후였고 몽골도 정치적으로 민감했지. 고조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중국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러시아는 우리 입장 따윈 고려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학문은 중립이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역사는 언제나 누군가의 입장에서만 기록됐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의 끝장을 넘겼습니다. 해당 유물은 문양 외에는 고증 부족, 문화부 지시로 보존만 하고 비공개 처리. 그 밑에 작은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군이라는 이름, 그건 지우기 어렵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과거에도 누군가는 지금의 저처럼 진실을 마주하고 흔들렸고 결국 지우지 못한 채 가슴에만 남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 내가 이어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고 너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박물관 지하 보관실에서 오래된 마이크로 필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화면에 떠오른 사진들 속엔 발굴 당시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돌무더기 앞에 선 러시아 조사단, 바닥을 쓸고 있는 몽골 청년들, 그리고 철제 케이스 안에 조심스레 담긴 항아리 하나. 바로 그 항아리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항아리 옆에 작은 목간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캡처하고 필름을 인화하러 나섰습니다. 필름에서 나온 사진엔 분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군왕. 그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기록이었고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로필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진, 내가 찍은 거야.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 그 목간은 누군가가 일부러 숨기듯 항아리 옆에 둔 거야. 우리에게 들리길 원했단 말이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정치도 몰랐고 역사가 이렇게까지 사람 입을 막는 줄도 몰랐지.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역사라는 단어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누군가에 의해 침묵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필름에서 인화한 사진을 한 장씩 벽에 붙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위성사진과 문양 분석 도면을 띄워두고 노트에는 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까지 연결된 시간의 흐름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언가를 지우려면 먼저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군의 이름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았을 뿐이고 누군가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박물관 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 복제품과 문서 사본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서울로 가져가서 학술지에 기고하고 싶습니다. 정식 논문으로요. 관장은 의외로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누군가는 말해야지. 우리가 너무 오래 침묵했어. 다만 조심하렴. 진실을 말할수록 세상은 불편해하거든. 그 말은 예언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박물관을 나설 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들판을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은 희미한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왜 계속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언젠간 누군가가 물어보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겨졌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 다시 꺼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늦은 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습한 공기와 도시의 소음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단군의 흔적을 찾아 걷던 며칠이 마치 몇 달은 된 것처럼 멀게 느껴졌고 제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항아리 복제품과 목간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논문 작성을 시작한 건 귀국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저는 정리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이 문헌마다 어떻게 다뤄졌는지, 고조선에 대한 시각이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리해보니 충격적일 만큼 일관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학술적 수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어온 삭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1926년 조선총독부 교과서 편수 회의록이었습니다. 단군은 민족 자존의 상징이므로 반드시 신하로 격하하여 교육할 것.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단군의 존재 자체가 독립사상의 뿌리로 여겨졌고 그래서 교묘하게 지워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건 해방 이후의 침묵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교과서에서도 단군은 단 한 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전설이라는 단어. 그 하나로 모든 것은 희미해졌습니다. 고대 문명으로서의 조선은 사라졌고 단군은 곰과 호랑이 이야기 속 존재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끊기지 않게 정리하며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연도별 교과서 비교, 국제학술지의 언급 빈도, 유네스코 동북아 문화유산 등재 목록 등 단군과 고조선의 흔적은 존재하지만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문서 하나. 2002년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 개요서.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지역 고대사는 중국사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안엔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단군조차 중국 고대 신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고 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군을 지은 건 과거의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누군가는 그 이름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논문은 점점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단군은 왜 지워졌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학술과 정치, 기업과 권력의 경계를 분석해야 했고 이 문문이 단순한 유물 해석이 아니라 역사 자체에 대한 재정이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며칠 뒤 서울대 한국고대사연구소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회의실,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저는 항아리 사진과 목간, 필름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던 방 안이 단군왕이라는 글씨가 나타난 사진을 띄우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존 유물입니까? 한 교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1994년 몽골 공동조사단 기록과 일치하며 동일 문양이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조선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교수가 그렇게 말하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연구원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자료를 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땐 말할 수 없었죠. 너무 민감했으니까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 지워진 이름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발표 후 며칠, 제 이메일엔 국내외 학자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료 공유를 요청했고,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반박을 제기했지만 그 누구도 허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시작됐고, 그건 곧 관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중 한 메일은 낯선 이름에서 왔습니다. 러시아 국립과학원의 고고학자였고 1994년 공동조사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메일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을 보았지만 정치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읽으며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군의 이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와 권력에 의해 묻힌 기억이었고 이제야 겨우 꺼내진 진실이었습니다. 논문은 마침내 탈고됐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단군을 잊은 게 아니라 잊도록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단군은 실제였고 고조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던 서울의 풍경이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단군, 당신의 이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제 지워졌던 역사의 이름을 다시 써넣을 차례였습니다. 논문이 공개된 이후 제 일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커뮤니티부터 SNS, 해외 포럼까지 단군 논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고 국내 언론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 아닌 실존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고 방송에서는 관련 토론 프로그램이 편성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학문적 담론이 시작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몽골 국립박물관과 러시아 연해주대학이 공동으로 고대 천문 유적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초청장이 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시 찾은 바양항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측 조사단은 그때와는 다른 세대였지만 한 중년 학자가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때 묻었던 걸 드디어 다시 파보게 됐네요. 우리는 유적지 중심의 돌무더기를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흙과 모래에 덮였던 고인돌과 석판들은 생각보다 더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GPS 기반 드론 촬영으로 상공에서 본 구조는 말 그대로 별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북두칠성만이 아니라 이건 은하수군요. 한 조사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 패턴과 땅의 돌무더기가 정교하게 일치하고 있었고
석판엔 여전히 흐릿하지만 명확한 곡선 문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봤던 그 문양. 단군 항아리와 일치했던 그 곡선들. 밤이 되자 우리는 유적지의 조명을 끄고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별은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몽골 측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 별에서 길을 따라 내려온 존재가 대지를 다스렸다고. 저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단군은 단순히 신화가 아닌 고대의 천문학과 지도, 체계 속에서 이해돼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별은 기억해요. 인간보다 오래 살고 거짓을 말하지 않죠.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유적지 가운데 섰습니다. 가슴속에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단군이 신화가 된 건 누군가 그를 신비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흔적을 해독할 언어와 체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사 3일차, 우리는 돌무더기 아래 묻혀있던 석판 하나를 정밀하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밑면에는 이전엔 보지 못했던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원형 안에 세 방향으로 뻗은 선과 그 끝을 감싸는 별 모양의 점들이었습니다. 이건 삼조고야. 고대 한반도에서도 발견된 상징이지. 러시아 학자가 말했다. 몽골과 한반도,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신화권이 학문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인근 텐트에서 쉬고 있을 때 몽골 쪽의 원로학자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시하기 하나 해줄까? 내 아버지가 전쟁 전에 들었다던 전설이지. 북쪽에서 말을 타고 내려온 이가 우리 조상에게 말을 가르쳐줬다고 했어. 그 사람을 우리는 하늘에서 온 손님이라 불렀지. 그리고 그가 남긴 돌들을 우린 별무덤이라 불렀단다. 그 말은 단순한 구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기억이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역사의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다시 올 거란 말도 있었지. 별이 움직이면 말이야. 그날 밤 유적지 한가운데 선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 아래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기억을 지켜낸 이들을 위해, 그 돌을 남긴 이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이어갈 차례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두 번째 논문에 들어갈 도입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기록되어야 남는다. 그러나 기억은 계승되어야 살아남는다. 단군은 기록된 적 없지만 기억된 존재였다. 그가 남긴 별의 길을 따라 우리는 다시 역사를 쓸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기억을 이은다는 것. 그건 단지 학문이 아니라 존재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그 별들이 가리키는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잊었던 이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개 강연회는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신화인가 실제인가 단군을 둘러싼 100년의 침묵이라는 제목 아래 150석 강연장은 사전 예약으로 가득 찼고 강단에 선 저는 낯선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군, 고조선, 항아리, 석판, 별무덤. 이제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단어들을 제 입으로 설명한다는 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고 강연의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단군은 허상이 아니라 잊힌 이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진들이 하나씩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목간에 적힌 단군왕, 석판에 새겨진 삼조고 문양, 고인돌 배열과 별자리 겹친 분석, 그래프 그리고 몽골의 별무덤 위에서 찍은 항공사진까지. 어느 하나 허구가 아니었고 그 안에 살아있는 누군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된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군은 역사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를 역사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하지도 격정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0년의 침묵을 뚫고 나오는 따뜻한 지지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몽골의 노학자, 별무덤 앞에서 제 어깨를 두드려줬던 그분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기억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건 서류 속 활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입으로 옮겨진 살아 숨쉬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물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과 유물 사진, 그리고 그 항아리 복제품이 특별전으로 전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이랬습니다. 단군 지워진 이름의 귀환. 오프닝 날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항아리를 바라보며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음 전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표면의 곡선 문양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강연 이후 며칠, 제 이메일과 SNS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반응을 쌓아갔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는 서울대 석사생, 단군 실종 가능성 학문적 제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해외에서는 독일 고고학 저널에서 논문 초록을 번역해 게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한 아시아 연구소에서는 고조선의 위상 재평가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고 싶다는 요청도 도착했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세계의 무대 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뒷이야기로 남지 않기 위해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겠다고. 단군에 대한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한 이름이 사라지고, 기억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로. 원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보다 오래 산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인간이 다시 불러줘야 살아난다. 박물관 전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시 첫 주에만 2만 명이 방문했고, 관람객들 중엔 초등학생부터 백발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항아리 앞에서 손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단군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지 유물의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다시 말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저는 유리 진열장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항아리 위를 스치는 조명이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느껴졌고, 그 문양 하나하나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료가 아니라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말하는 이가 있는 한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서울 하늘에도 별이 또렷하게 떠 있었고, 북두칠성은 동쪽 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는 찾았고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실은 왜 지워졌고 우리는 왜 그 침묵에 익숙해졌는가.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다시 기억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꺼낸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잊힌 역사를 끝내 꺼내놓은 나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